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릴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려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오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우선 오늘 결심 공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뭐 다 알려졌지만 그게 자신이 그 대장동 사건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을 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실무 총 책임자이던 김문기 씨, 이분이 비운의 선택을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과거에 뉴질랜드에 같이 해외 출장도 가고 골프도 치고 한 그런 분에 대해서도 나는 그분을 잘 모른다라고 한 것이 과연 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느냐. 그다음에 백현동의 땅 부지의 종상향을 결정한 것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겁에 질려서 종상향을 해준 것인다. 이 두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1심에서 그중에 백현동 사건 문제는 당연히 유죄 선고가 되었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하고 대신 사진 찍은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조작했다고 거짓말해서 들통난 것 요거까지 유죄로 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 두 사건 모두 다가 새빨간 거짓말이 맞으니까 유죄 판결을 해달라고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 와서도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유죄니까 모두 다 유죄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당연히 징역 2년 구형을 한 거죠. 검찰에서는 1심과 동일한 주장과 그다음에 입증을 하면서 지금 유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징역 2년 구형 나왔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대선에서 진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당시로서는 상대 후보에게 윤석열 정권이 끊임없는 정적 죽이기용 그런 여러 가지 검찰을 앞세운 탄압 속에서 선거법도 기소를 했는데 사실은 1심에서의 유죄 판결 이유가 상당히 그거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되고 형량도 너무 과하다.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나오고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했다. 그것이 이제 거짓이다라고 이제 해서 유죄를 내린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그 TV 토론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축소 조작이 됐다. 10명이 넘는 사람과 찍은 사진을 왜 축소해서 4명만이 보이게끔 만들어서 꼭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그렇게 친한 사이처럼 만들어서 꼭 잘 아는 사이처럼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 사진 자체가 골프를 친 이후의 사진이 아니고 다른 데서 찍었다라고 한 것을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안 쳤다고 했다. 그것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해서 유죄를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과한 유죄의 판단이다. 오심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심에서는 재판부가 바로 잡을 것이고 백현동과 관련된 용도 변경 부분도 당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라는 기초단체장의 지위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서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하라고 했으니까 기초단체장으로서는 가장 힘이 센 국토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으니까 상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특히 그 부지의 소유주인 식품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또 공문도 보내고 주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면 기초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심한 압박을 협박이라고 한 것은 좀 과하지만 그렇게 정정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기초단체장으로서 받았던 여러 가지 압력을 그것을
좀 과하게 표현했다고 해서 징역에 1년에 2년 이것은 또 너무나 과한 판결이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검찰의 2년 구형도 너무나 과한 뿐만 아니고 2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의 영역을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판단한 것 자체가 대부분의 여러 가지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는 측면들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2심에서는 바로 잡아서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2심에서도 이렇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한 데 대한 여야 반응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오프닝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가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여당 입장에서는 과한 판결이다라는 이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 규정이에요. 징역 2년을 구형하게 되어 있고 이재명 대표와 같이 그 전과가 많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동종 전과가 있거나 전과가 많은 그런 불량한 동종 전과 범죄자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가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역 3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징역 2년 구형한 것이 오히려 약하게 구형한 거죠. 왜냐하면 통상 검찰에서는 선고될 양형보다 한 2배 정도 구형해서 법원에서 좀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 정적주기 구형이라고 하니까 아니 검찰이 정적이 이재명 대표입니까? 검찰이 뭐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정적이 돼야 됩니까? 이런 것 자체가 검찰 전체를 무슨 이재명 대표의 정적처럼 만드는 자체가 이 잘못된 그런 주장이죠. 거기다가 사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최인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무슨 골프 친 것을 골프 안 쳤다고 해서 거짓말로 판정을 받았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 무슨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그 부분을 비춰준 것, 그것을 무슨 조작했다고 주장을 하면 이게 정상적인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원래 보도할 때요, 원 사진하고 함께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상세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니 그것도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공문을 여러 번 보냈으니까 뭐 겁을 줬다 이러는데 공문 내용이요. 성남시장이 알아서 하시라. 국토부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종상향의 권한이 있다라고 확인하는 공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 협박받았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래서 구형 자체를 뭐 정적주기 구형이다라고 한 것도 잘못이지만 실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은 너무나 재판 과정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예, 재판부 판단 검찰과 다를 거다 앞에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 양형 구형 기준에 따라서 과하지 않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다들 법조계에서는 최대치의 구형을 했다라고 다 평가하기 때문에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의도를 간파하고 그렇게 과한 구형을 때렸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와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 뒤에 무속 논란이 일자 그 왕자를 누가 써준 것이냐 하니까 동네 어르신이 써줬다는 그런 뭐 많이 보이는 거짓말을 했었죠. 더 심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모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단 1원짜리 하나라도 피해본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변을 했는데 그 뒤에 검찰의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보면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것이고 본인들이 주가 조작에 의해서 수십억의 차익을 냈다는 것은 또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피해를 준 것이거든요. 무슨 이야기 자, 하시는 그런 거예요? 부분들이 밝혀졌듯이 이 정권 하에서 김건희 특검법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은 보호하면서
또 그 장모는 또 풀어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 김혜경 여사는 법카 하나만 가지고도 10만 원짜리 법카 유용했다고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이런 그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만이 국민들의 법 감정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과한 정적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 이런 속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도 벌어졌기 때문에 이 점을 2심 재판부도 충분히 다 참작해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무죄 선고를 내릴 확률이 매우 높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김혜경 씨를 1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짓말 하시면 됩니까? 아니 그 사실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했는지. 저 계좌 추적영장은요. 카드를 100번 넘게 가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각각 전표 그거 찾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압수수색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을 그리 하시면 되나요? 아니에는 그것도 크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 우선은 오늘 저희 이재명 대표의 카드를 그리 많이 쓰니까 그런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0만 얘기를 좀 원. 여쭤보고 싶은데 이 얘기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기 대선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번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와 심지어는 시점까지도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3월 26일 날 항소심이 선고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즉 1심 판결을 받고도 왜 그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상당 기간 재판을 미뤄가지고 한 달 정도 미뤄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5월 달까지도 선고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에 3월 26일 날 선고가 되면 예, 그다음에 선고요. 항소심 선고가 되면 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 예. 통상적으로는 곧바로 상고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일주일 내에 상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피고인 측에서 이것을 상고를 미뤄가지고 일주일 꼬박 채워서 그때 상고를 하면 7일을 또 미룰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상고가 되면 그다음에 항소심 즉 고등법원에 있는 수사재판 서류가 대법원으로 보내져야 되거든요. 이것을 보통 2주 내에 보내게 되는데 빨리 보내도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또 일주일 가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소송 서류가 대법원에 접수가 되었으니 지금부터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시오라는 통지서를 보내거든요. 예. 그럼 통지서를 받고 나서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시작할 때도 이 그 소송 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지를 않았어요. 즉 그 등기운편이 가면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대답을 안 하면 이게 폐문부재로 또 다음에 와야 되고 또 다음에 와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항소심에서는 이 집행관을 시켜가지고 우리 그 과거에 집달관이라고 하는 집행관을 시켜서 강제로 소송 서류를 갖다 주려고 해서 찾다가 안 돼가지고 의원실에가 직원을 찾아가지고 갖다 줬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또 미루면 이건 뭐 하세월로 미룰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한 일주일 미루고 또 상고 이유서를 한 20일 동안 가득 채워가지고 제출을 하면 한 달 보름 정도 미룰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5월 달 돼야 이제 대법원 재판이 시작이 되니 선고가 쉽게 되겠습니까? 저는 막 그런 온갖 수단을 다 쓰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5월 중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미룰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예. 대표 아마 그런 수단 충분히 지금까지도 써왔고 또 뭐 충분히 쓰실 분이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5월 달에 선고하는 것, 그래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늦춰질 가능성을 짚어주셨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지연 전략에 의해서 늦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만 딱 정리를 하더라도 아까 처음에는 뭐 김재원 의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7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은 여러 가지 이제 기록물을 대법원에게 보내는데 14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수령한 그 피고인은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송달을 빼더라도 거의 4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송달 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2달 가까이 걸리는 것이죠. 예. 행사소송법의 절차만 보더라도 최소한 45일 정도는 걸린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3월 말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약 2달 후면 5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대선이 끝난 이유고 이미 그 상고심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대선은 끝난다. 그 사실을 행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나눠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책을 냈잖아요. 이 책에 보면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계엄을 엄정히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계엄을 막을 명분이 없다. 라고 쓴 내용을 두고서 이 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전 대표가 책에서 이 대표를 언급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탄핵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자신의 판결을 미루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거다.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또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도 없지만 가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판결을 미루기 위해서 어떻게 계엄을 선포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주제로 해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계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물론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니 어쩌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겠지만 지금 이런 비유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책 내용에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왜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하면은 계엄 해제를 하러 여의도 국회로 가는 중에 여권의 모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빨리 피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빨리 피신하라. 가족과 함께 피신하라. 그리고 핸드폰을 끄라. 라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여당의 대표로서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 하는 그런 측면들을 상당히 부각했고 예. 또 반나절 만에 대통령과 면담에서 아니 여당 대표를 체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대통령이 나는 방첩사한테 그런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반나절 만에 전혀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와 관련됐다, 연루됐다라는 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아니 묻지도 않은 방첩사 이야기를 꺼내서 아주 의아스러웠다라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 말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가장 핵심적인 정치인 체포 이 부분을 본인을 거론하면서 예를 들면서 확실히 해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한동훈 대통령을 공공에 빠지고 탄핵시키는데 앞장선 거 아니냐, 배신자다. 즉 한동훈은 대통령을 탄핵시킨 배신자로서의 프레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서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적인 알리바이를 하는 거죠. 한동훈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탄핵에 앞장섰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지 배신자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힘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또 다른 알리바이용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때림으로써 나는 탄핵에 앞장서고 국민의힘이 바르게 가야 되는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고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집권을 하면 또 계엄을 내릴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자신의 진정성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때렸고 특히 본인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으니까 대권주자 여야 통틀어서 1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어떤 이재명과 한동훈의 구도를 만들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여러 가지 발언들 특히 진정성 탄핵에 대한 진정성들이 이런 주장으로서 완전히 빛이 발하는 거죠. 어떻게
계엄을 내렸던 대통령과 계엄의 피해자인 야당 대표를 동일시해가면서 있지도 않을 계엄을 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거건적인 정치적인 공격을 한 것은 아주 실망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즉각 사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 얘기는 아주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는데 오세훈 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하루가 멀다하게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보도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한정 후원인이 또 오세훈 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명태균 씨와 함께 3자가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들였는데도 여론조사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따지듯이 물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 오늘 그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김한정 씨에 대해서 검찰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은 대납이죠.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대납을 오세훈 시장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 자본급의 위반으로 이어질 소지가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상당히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입장이 배치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는 정치권에 나타난 사기꾼이자 브로커죠. 그래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로 저런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 오세훈 시장 측에서 지금 계속 검찰에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 공세를 할 가능성이 많은 이 사안을 그냥 계속 두고 있는 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아마 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